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7일 만에 처음으로 1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대전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선 2차 유행이 시작됐고 또 비수도권은 확산 초기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주가 전국 확산의 고비가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장기화되고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느슨해졌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방역수칙과 개인위생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12,4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먼저 서울 상황실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지난밤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소식 확인하겠습니다. 김승환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전국 확진 현황부터 짚어주시죠.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모두 17명입니다. 지역 감염 사례가 11명이었고 6명은 해외에서 들어왔습니다. 지역 감염은 서울 4명과 경기 3명으로 수도권에서만 7명이었습니다. 충남 2명에 대구와 전북 지역은 각각 1명씩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경기에서 3명 늘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북에서도 1명씩 확인됐습니다. 어제 이달 들어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대를 기록했지만 잠시 후 10시에 발표될 오늘 집계는 다시 20명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일 부산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 선원 중 16명이 어젯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집단 감염으로 볼 수 있는 규모인데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도 160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집계 이후 서울에서 확인된 추가 확진자 6명을 합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최소 22명입니다. 그제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 1명이 숨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누적 사망자 수는 281명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울 지역 상황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앞선 어제 0시를 기준으로 집계된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1,224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5명으로 1명은 해외 유입, 나머지는 모두 지역 감염 사례였습니다. 지역 감염은 도봉구 요양시설 관련 환자가 1명 늘었고 1명은 타시도 확진자의 접촉자, 나머지 2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지역 확진자 중 현재까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는 105명입니다. 앞선 집계 이후 서울에서는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 사례로 5명은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 관련자였습니다. 이를 반영하면 서울 지역 누적 확진자는 1,230명이 됩니다. 이 중 59%인 733명이 퇴원했고 491명이 격리 중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박 시장은 어제 서울에서 사흘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공공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정도가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 2차 대유행의 한 달 전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의 평균 알값이 1.79로 급격히 증가됐다고 전했는데 여기서 알값은 환자 1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다른 환자의 수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1.79라는 건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 한 달 후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0여 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박 시장은 해당 분석의 실현을 막을 수 있는 건 시민 동참에 달려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어제 수도권의 감염 상황을 2차 대유행이라고 규정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추가 수가 줄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조건을 보면 환자 수에 더해서 또 의료 체계 붕괴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요?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가장 증상이 심한 환자를 받는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중환자 병상은 일주일 가까이 꽉 찬 상태입니다.
7명이 입원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본원은 이미 적원을 초과해서 8명이 입원 중입니다. 지난주 후반 경기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증상은 거의 다 나았지만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퇴원을 못하고 있는 환자도 많습니다. 중앙임상위원회는 증상이 다 나았거나 완화된 환자는 퇴원시키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WHO 기준에 따르면 발병 이후 열흘이 지나고 사흘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태가 좋아진 환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이러스 결과가 양성이어도 퇴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병상 부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격리 해제 기준이 완화가 됐을 때 또 다른 감염 위험성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송 관련 소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어제 제주도는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간 제주 여행을 했는데 몸살과 감기 기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고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이틀 뒤인 지난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이 남성이 방문한 곳에 방역과 사후 조치가 필요해지면서 제주도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여행을 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 데다 해외여행이 어려운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대구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도 신천지를 상대로 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쿠팡 부천물류센터 작업자들은 작업복을 돌려입게 하는 등 부실한 방역 대책을 지적하면서 쿠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승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곽자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총 17명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폭 자체는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지역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많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증가폭이 준 것에 대해서 주말에 검사가 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계속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이미 2차 유행 시작이 됐고 비수도권에서도 확산 초기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제기가 됐던 여름철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다 빗나갔고 코로나19 장기전에 좀 대비를 해야 한다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앞서 들으셨듯이 추가 사망자가 명지병원에서 1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계에 포함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 누적 사망자는 최소 281명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맞습니다. 서울시가 확진자 수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방역당국이라던가 지자체들이 장기화에 대비한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확진자 수가 좀 빨리 줄었으면 좋겠는데 어떤가요? 네, 근데 지금 특히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합치면요. 방문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는 총 254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리치웨이나 NBS 파트너스, 대자연 코리아 여기서만 총 20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비수도권에서는 대전 서구 방문 판매업체, 힐링랜드나 자연건강힐링센터 등에서 총 49명이 확진이 된 상황입니다. 방문 판매 업체는 일단 밀폐가 돼 있어서 환기가 어려운 공간이 좀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 집합 교육을 하거나 각종 제품을 홍보하면서 비말 접촉으로 코로나19가 확산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판매 업체에서는 노래를 부르고 함께 음식을 먹는 등의 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의 양상을 보면 대전 지역의 확산세가 또 무서운데요. 대전 지역의 학교들이 야간 자율학습, 소위 야자라고 하죠. 이 시간을 진행한다고요. 네, 대전시 교육청은 현재 구도심을 중심으로 4개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학교 외에는 지금 4-5개 학교 정도가 더 추가가 될 예정인데 방과 후에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받기 어려운 구도심이나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좀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참석 인원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등교 수업 이후에는 야간 자율학습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정했습니다. 또 네. 시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철저한 방역 대책을 세우라고 당부했다고도 하는데 사실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이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기로 했는지 지금 학교 현장의 상황을 보면 그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 목표하고 있는 그 순기능이 무엇인지 이해는 됩니다만 마지막에 짚어주신 대로 또 이제 그 시간을 통한 어떤 또 다른 위험성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이 대전 지역에 지금 집단 감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방역 당국의 이야기를 보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유행을 막지 못한다면 더 큰 유행이 가까이 빠른 시일 내에 발생할 수 있다고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여름철에 유행이 줄어들지 않은 만큼 가을 또 겨울철에 조금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했는데요. 네. 여기다가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 유입자들도 좀 들어오면서 더욱더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서로가 각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스스로 잘 지켜서 확산을 막는 데 협조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주도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군요. 자가격리 중이던 2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면서요. 네, 어제 0시를 기준으로 격리 중인 사람은 총 1,277명입니다. 이 20대 여성 A씨도 그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격리 중이던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약을 먹어온 점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일단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18일 방글라데시인 확진자가 탔던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격리가 되고 있었고요. 또 불안감을 좀 호소를 하면서 지인과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탁까지 좀 들어준 걸로 알려졌는데 원칙은 1일 1실이지만 2m 거리 두기를 하는 조건으로 주간에는 지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A씨의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은 아니었던 네. 거네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런 격리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라던가 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 정신질환 상태에 따라서 격리된 상태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진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공황장애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극심한 공포에 쌓였을 경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를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중에도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데 네네. 이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사회적인 문제가 좀 이렇게 많이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도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또 세심하게 살피고 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켜 왔고 또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관련된 트라우마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도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런 가운데 또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 있군요. 83일 만에 코로나19를 이겨낸 98세 할머니가 계신다고요? 네, 대구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정순분 할머니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정 할머니는 지난 3월 요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옮겨질 때도 가족들의 얼굴을 못 보고 83일 동안 홀로 코로나19와 싸워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동안에도 좀 코로나19 판정이 좀 많이 좀 뒤집힌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이 할머니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반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졌는데요. 자녀들은 이 힘든 치료 과정을 견뎌준 어머니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했지만 동시에 의료진들에게도 참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최근 들어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또 의료진들의 노고가 더 많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방호복을 입게 되면 통풍도 안 되고 또 더위에 탈수 증상을 보이는 의료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고 벌써 이 폭염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더 돼요. 네, 확진자가 늘면서 또 걱정되는 분들이 이분들인데요. 날이 올해는 정말 더 덥다고 해서 좀 많은 그러니까요.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서대문구 보건소를 찾아서 선별진료소 운영 상태를 좀 점검을 했고요.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정 총리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전하면서 방역의 주인공이 의료진들인 만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 최전선에서 이 더위를 이겨가면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두가 또 더위에는 조심을 해야겠지요.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특히나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온열 질환과 더불어서 또 코로나19까지 함께 예방을 해야 하는 그런 여름철이 되겠습니다.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군요. 네, 중대본도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는 활동을 좀 줄여달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실외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더욱더 주의를 당부했는데 비닐하우스나 공사장, 논밭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2인 1조로 움직이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 또 휴식을 취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무더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무리가 있다고 좀 판단을 했고요. 마스크 착용을 할 경우도 심박수나 호흡수를 늘려서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는 2m 거리 두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고 또 근데 한편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 않아서 마스크를 좀 실외에서도 착용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휴식 시간에 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네.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리 덥다고 해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그런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버스 기사라든가 영무원들에게 폭행을 하는 사건이 잊을만 하면 심심찮게 발생을 하거든요. 경찰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중하게 대응을 하기로 했죠. 네, 이번에는 어제부터 이제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팀이 수사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형사 담당팀이 좀 대처를 했던 것과 비교를 하면 조금 더 엄중한 범죄로 중대한 범죄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지인데요. 이렇게 좀 많이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강경한 대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지난달 26일부터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마스크일 텐데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잘 지키고 계십니다만 또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대중교통 마스크를 착용을 거부한 승객과 운전사 사이에서 좀 시비가 붙은 경우가 지난달 26일부터 총 840건. 접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로 잡으면 하루 사이에만 거의 30건 가까이가 접수가 된 건데요. 그러게요. 이 중에 43건은 폭행이나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비가 발생한 경우는 대중교통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택시, 지하철 순이었고 피해자 43명의 연령대는 6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다음에는 50대, 40대, 20대, 30대 순이었고 근데 이제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계속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 그리고 중대한 사안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언급이 이제 자주
되고 있지요. 한국은행 총재 역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권이 가지는 도전, 또 포스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좀 어려움을 가지는 은행권들이 적극적으로 위험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용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 지금 은행권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총 10조 6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했다고 밝혔고요. 네. 이를 포함해서 최근 4개월간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101조 1천억 원 규모로 신용대출을 지원해준다거나 또 대출 만기를 좀 유예해준다거나 이자 상환 등을 유예해주는 걸 하고 있는데 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안정화될 때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곽자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식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 기자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이제 대전 지역을 넘어서 광주라든가 전북 지역으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이제 최근에 정은경 질본본부장께서 특히 수도권인 경우에는 2차 유행의 조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또 예. 하나는 상황이 안 좋은 것도 물론이지만 전국화 양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가는 모양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제 휴가철이 되면서 대규모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화 양상은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워낙 안 좋고 정보부장께서 2차 유행을 언급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방역, 이 체계 전반에 대해서 다시 뭔가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전국화되고 있는 상황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이 상황에서 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위중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부에서는 현재 상황을 제2의 신천지 사태가 이어질 위기다라고 또 표현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강현구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뭐 상황이 어떻게 된다라고 딱히 섣부르게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대구에서 대유행이 있었던 2월이랑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이제 다른 점부터 주목을 해보면은 당시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약간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뚜렷하게 일상생활에서 대비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적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같은 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2월에 대구 경북의 대유행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인 것이죠. 네. 그런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대구 경북의 상황도 2월 달에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채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축적되어 있다가 신천지 교회에서 그냥 뻥 하고 터진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도 방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환자들이 계속 나오는 데서 할 수 있듯이 어디선가 지금 바이러스가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축적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방역의 약한 고리와 딱 만나면은 어디선가 이제 집단 감염 형태로 뻥 하고 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은경 본부장도
아예 그냥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죠. 지금은 사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국면이고 이 상황을 막지 못하면 대유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방역 당국의 총수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니까 예.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 기자님께서 저희 방송에서도 늘 우려를 하셨듯이 이미 뭐 수도권에서는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 지역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많이 축적이 되어 왔는데 이런 와중에 그 이전의 신천지 사태처럼 어떠한 그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그것이 폭발적인 대유행으로 한 번에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해 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확산이 이 대전을 거쳐서 벌써 호남으로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더 문제는 아직도 최초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것, 특히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깜깜이 감염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 아닙니까?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 정부가 방역 당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가면서 정했던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가 하루 확진자가 50명 이내, 그 다음에 경로를 모르는 것이 이제 5% 이내라고 했는데 네. 지금 경로를 모르는 감염 전파가 1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기준 중 하나는 이미 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 확진자가 50명 이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조만간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고령자 중심의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죠. 고령자 중심의 환자가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또 전국 각지에서 무엇을 염려하고 있냐면은 의료 체계 붕괴, 그러니까 환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의료 체계 붕괴를 지금 염려할 상황에 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령 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중증으로 진행이 될 때는 생활치료센터가 아니라 중증음압병상, 그러니까 중환자실 음압병상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병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만 하더라도 가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 안 되고 그다음에 지방에도 병실이 몇 개 안 되는 상황일 정도로 최근에 고령 환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지 않고 더 많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고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깜깜이 환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깜깜이 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역시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명이 다음 사람에게 몇 명으로 옮길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점점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깜깜이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N차 감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 기자도 그 재생산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했었는데 그 R값이라는 것이 그 재생산 지수와 같은 동일한 용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몇 명에게 전파시키나 하는 네. 게 이제 R값, 재생산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거의 2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깜깜이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 R값이 커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 감시망 내로 환자들을 다 편입시키지 못하는 이런 깜깜이 전파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R 값이 커지고 있고 전파 양상이 계속 잡히지 않고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떤 2차 대유행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이 상황에서 깜깜이 환자,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앞으로 다가올 대유행에 대비해서 병상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또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2차 유행에 대비해서 마련해야 할 대책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무서운 게요. 그 방역 당국이 지금 은밀하게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민들한테 이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자고 해봤자 먹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실제로 방역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방역 행정당국의 총책임자들에게 전달이 자꾸 안 되는 상황이 한 두 달째 거의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방역 실무 라인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최근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안산과 경기도 광주에 생활치료센터 두 곳을 일단은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증 환자들을 병실에서 치료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하겠다라는 거죠. 환자가 늘어난다라는 걸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중앙 임상이라고 방역 당국의 이제 임상적인 여러 가지 지침을 공고하는 곳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놓았는데요. 퇴원 기준을 완화하겠다라고 지난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퇴원 기준은 증상이 없고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2번에 걸쳐 가지고 음성이 나와야 되는데 유전자 검사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증상이 없으면 외국처럼 그냥 퇴원을 시키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네, 그리고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진료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것도 중증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상 부족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실은 수도권이나 혹은 전국의 어떤 곳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쏟아졌을 때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들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지금 방역 당국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방역 행정의 책임자들이나 혹은 뭐 많은 그 관료들은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이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행보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민들이 좀 이 기회에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네요. 뭐 생활치료센터를 새롭게 개설을 한다든가, 뭐 퇴원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어떤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사실 그 방역 당국 그 각각의 지자체에서는 언제라도 환자가 폭증을 하고 또 병상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염두에 두고 네.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닥쳐오기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고리를 우선 끊어내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N차 감염을 차단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최대한 좀 효율적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예,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이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다는 거예요.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한 이유가 사회, 경제, 생활과 방역을 조화롭게 아우르기 위해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과 경제를 둘 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면은 관계된 분들의 상당한 협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경제 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분들이 국민 개개인들이 하나같이 마스크와 개인 위생을 굉장히 철저히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등교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에게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으니까 휴가철을 맞아서 휴가를 가게 되고 당연히 이제 긴장이 이완된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감염 확산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데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단지 그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나 감염이 되지 않았나만 판단해 줄 뿐 그렇죠. 이후에 감염 확산이 안 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선제적인 조치는 우선 고위험 시설은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든지 국민에게 홍보하고 협조를 얻어서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을 모든 국민들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선제적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위험 시설 위주의 어떤 그 선제적 조치, 그리고 조금 더 국지적으로는 국민 각각에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좀 더욱더 어떤 경각심을 더욱더 이제 강조를 하는 이런 부분을 그 방책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생활방역 체제로 이미 전환이 되었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박원순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복귀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기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설 교수님이나 제가 방송에서 했던 여러 차례 경고들이 사실은 뭐 설 교수님이나 저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고요. 네. 그런 공통된 인식들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문회의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혹은 방역당국의 행정 책임자들에게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박원순 시장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수도권의 상황 그리고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 광역지방자치단체나 혹은 방역행정의 책임자들 중에서는 이제 최초로 수도권의 유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제 구체적인 기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발생 환자 수가 사흘간 평균을 냈을 때 30명 이상이거나 혹은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이 70%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처음에는 등교 중단이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5월 6일 날 정세균 총리 책임하에서 진행되었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서울시 차원에서는 혹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수도권에서는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초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 차원에서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지금 서울 시민들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자체는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박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한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박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 행정의 총책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약간 욕을 먹고 그리고 인기가 하락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이런 조치를 내놓았고 또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런 박 시장의 행보가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혹은 정세균 총리나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방역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내놓는 데 있어서도 뭔가 이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상황이 그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중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서울 시민들에게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신 거잖아요. 시민들도 이런 신호를 제대로 인지를 하고 교수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듯이 생활 속 마스크 착용 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방역당국에서는 또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또 이런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이건 정말 괜찮은 건가요? 예, 이거는 저도 이제 평소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오히려 위험한 곳은 실내거든요. 실외, 특히 사람이 많지 않은 실외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외도 사람이 많을 경우에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실외에서 2m 이상의 거리가 되고 사람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마스크를 오랫동안 착용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호흡이 가쁠 수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날씨가 더워서 더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특히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인 경우에는 뭐 일사병이나 열사병 이런 데에 대한 온열 질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외부에 공기가 잘 흐르고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마스크를 벗으셔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국이 권고하는 그런 지침을 따르셔도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실외에서는 그래도 좀 마스크 착용을 꼭 하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른 사례를 한 가지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전주의 여고생이 대전 방판업체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식당을 이용한 후에 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 식당에 머문 시간은 5분 정도밖에 안 됐었고 또 그 확진자와의 거리도 4m 정도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감염이 전파가 되었는가? 이것이 에어컨으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사례가 많아지면은 항상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여러 나오게 됩니다. 네. 이제 이 사례도 그런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1 내지 2m 이상이 되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지 않는데 4m 이상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환자의 비말이 에어컨 바람에 평소 1, 2m보다 좀 더 멀리 나가서 그 여고생에게도 감염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제 추측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나온 것인데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왜 낮아 보이냐면 일단은 이 식당에는 그 여고생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바이러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환자가 있었고 그 환자의 비말이 에어컨에 실려가지고 곳곳으로 퍼졌다 그런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고생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분명히 감염을 시켰으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사실은 이 여고생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머물렀던 다른 식당의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 사례가 지금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명쾌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매개체를 통한 전파의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코인 노래방이나 혹은 뭐 이런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비말을 통한 전파의 가능성을 생각하다 보니까 에어컨이나 무슨 공조 시스템이나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머리에 떠올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손을 열심히 씻으라고 공고를 하잖아요. 그건 WHO부터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손에 다량으로 묻은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묻은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짚거나 그것을 만진 분들이 다시 입이나 눈이나 코를 만지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손을 항상 깨끗이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매개체가 무엇인지는 추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식당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매개체 역할을 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시간과 거리를 고려를 해봤을 때 직접적인 비말 전파보다는 어떤 매개체를 통한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누적이 될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계속 변이가 되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빠르고 강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 완성이 된다고 해도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몇 군데에서 나온 결과거나 아니면 추론 이런 것들인데, 뭐 예를 들면 D614G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보면은 표면에 돌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돌기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돌기인데 이 돌기에 614번째, 614번째의 아미노산인 이 아스파틱 애시드라고 하는 게 이제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는 돌연변이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유럽 지역이나 미국 지역에서 이 D614G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이제 메이저 폼, 그러니까 주로 발견되는 그런 형태의 돌연변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돌연변이가 우선 하나는 확산이 좀 빠르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의하면 확산이 좀 빨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유럽 일부 지역하고 중국의 결과를 보면 완치된 환자의 몸에 있는 항체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보면은 네. 이 바이러스를 중화시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중화 항체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예. 중화 항체가
이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항체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 돌연 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중화 항체가 기능을 잘 못하니까 뭔가 이 변이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감염이 되었다가 나은 사람도 심지어는 보호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백신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좀 반감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견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의 연구 결과가 좀 적습니다. 우선 하나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항체가 한 곳에만 붙는 게 아니라 중화 기능을 하는 항체가 이 스파이크 단백질 여러 곳에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만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뭔가 중화 기능을 못해서 백신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예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좀 더 많은 결과, 그리고 좀 더 정밀한 결과, 또 하나는 이 돌연 변이체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게 되어야 지금 우리가 추론하거나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만 가지고 예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요즘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교수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이후로 위생에 다들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특히 그 마스크와 장갑 착용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그런데 장갑을 끼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높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서는 반드시 장갑을 껴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손에 바이러스가 묻든 장갑에 바이러스가 묻든 묻은 바이러스를 딴 데 터치하게 되면 여전히 바이러스는 옮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맨손이냐 장갑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상황에서도 적절히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하고 장갑을 끼고 일을 해야 되는 데서는 장갑을 끼고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갑을 바꾼다든지 장갑을 소독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맨손이든 아니면 장갑을 벗은 손이든 반드시 비누로 세척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나 이 경우에도 손 씻기. 기본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장갑 세척과 더불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또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